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진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열린 두 경기를 다 졌고, 보스턴 셀틱스도 TD 가든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을 모조리 역전패로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보스턴은 두 경기 내리 경기 도중에 20점 차 리드를 잡았는데 이게 뒤집혔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인데요. 이 시리즈 한번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 1차전에 이어서 2차전까지 내리 20점 차 리드를 잡았는데 역전패했어요. 뉴욕 닉스의 마인드셋, 그 다음에 뉴욕 닉스의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데 4쿼터 1분 전까지도 뉴욕 닉스는 단 한 번도 리드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젤런 브런슨의 클러치 활약 덕분에 87대 86으로 승부를 뒤집으면서 첫 리드를 잡았고, 보스턴 셀틱스는 종료 1분 전에 처음으로 리드를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47분 정도 이기고 있다가 1분 지는 게임을 뒤집지 못하는 건 그만큼 경기 내용이 서서히 나빠지면서 침몰했기 때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보스턴이 이 경기마저 내줬습니다. 자, 예상 밖 TD 가든 2연패로 보스턴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2패이기 때문에 탈락 위기에 놓인 엘리미네이션 경기는 아닙니다만, 본인들의 홈에서 두 게임을 졌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3, 4차전은 MSG 원정이고요. 지금 MSG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저도 얼마 전에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진짜 열기가 정말 뜨거운 곳입니다. 제가 딱 한 군데 정말 NBA에서 열기를 느끼고 싶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MSG예요. 그만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 뉴욕 닉스를 상대로 보스턴이 원정 두 경기를 뚫어야 되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1승 1패만 해도 1승 3패로 다시 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2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력 자체가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지금도 이어질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이후의 디펜딩 챔피언들 전부 다 이듬해 죄다 2라운드 이전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라운드 탈락하거나 1라운드 탈락했어요. 컨퍼런스 결승을 간 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레이커스가 버블에서 우승했잖아요. 피닉스 상대로 2대4 1라운드에서 짐 쌌고요. 2022년 밀워키와 보스턴, 밀워키가 보스턴을 맞아서 2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7차전 끝에. 그리고 2023년 골든스테이트가 2022년 우승했죠. 레이커스를 상대로 2라운드에서 2대4로 또 한 번 짐을 쌌고요. 2024년 작년입니다. 덴버와 미네소타, 덴버가 본인들의 홈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로 7차전 접전 끝에 미네소타에게 졌습니다. 그러면서 2라운드 탈락. 네, 그러니까 지금 죄다 2라운드 이전에 탈락입니다. 자, 그런데 보스턴이 지금 뉴욕 상대로 0대2로 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징크스가 이어진다면 전년도 챔피언이 정말 힘도 못 쓰고 계속 탈락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16개 팀 플레이오프 체제가 시작된 1983-84 시즌 이후에 60승 이상 두 팀이 시리즈 0대2로 밀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60승 이상 팀이라 하면 클리블랜드 그리고 보스턴이죠. 만약에 OKC가 오늘도 졌다면 진짜 앞으로 정말 깨지지 않을 그런 대기록이 세워질 뻔했는데, 그래도 60승 이상 거둔 두 팀이 0대2로 시리즈를 시작한 건 2라운드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스턴의 대역전패로 3일 연속 20점차 역전패가 발생한 첫 번째 플레이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가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요새 그 스위스어로 형님들과 야구 유튜브를 찍는데 전부 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커리 르브론 은퇴해도 NBA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진짜 이번 플레이오프 시청률도 많이 올랐고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계속 이기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위 시드의 반란, 그 다음에 20점처럼 밀리고 있는 팀들의 역전승, 이런 변수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스턴 이 에이스의 부진이 좀 심각합니다. 올랜도 매직과의 맞대결에서 제이슨 테이텀이 손목 부상 입었죠.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극심한 야투 난조를 겪고 있는데 참 대중들은 냉정해요. 테이텀이 부상 때문에 올랜도 매직과의 시리즈에서 한 게임도 쉬었고 여전히 부상을 안고 뛰고 있는데 못하면 그냥 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테이텀이 받는 돈, 테이텀이 받는 기대, 테이텀이 이뤄놓은 성과, 이런 것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테이텀은 지금 본인이 직접 승리로 이런 퍼포먼스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첫 두 경기 존재감 제로였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고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벤치에서 단 14분 출전했습니다. 그렇게 정규 시즌 때 뭐 정말 금지옥엽 관리해줬고 그리고 이런 큰 무대에서 제대로 써먹기 위함이었는데 1차전도 경기 도중에 아웃, 2차전도 14분 출전, 두 경기 도합 30분을 못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역시 야투 효율이 지금 저하돼 있어요. 무릎 부상을 지금 계속 달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레이오프는 변명이 필요 없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가장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제이슨 테이텀 오늘 42분 뛰면서 13점 14리바운드 그리고 5어시스트 3스틸 1블락 다재다능했지만 야투가 26.3%, 3점이 20%였습니다. 비판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포르징기스 14분 뛰면서 8득점 4리바운드 필드골은 60%였지만 오래 못 뛰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자, JT, JB, KP JT, 제이슨 테이텀,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의 두 경기 기록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테이텀이 1차전 23득점에 16리바운드 하지만 야투가 23개 중에 7개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 야투 또 한 번 미스의 연속이었죠. 자, 이번 시리즈에서 42개 야투 던졌는데 12개 넣었습니다. 30개 놓쳤어요. 안 던지는 게 나은 수준이죠. 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도 무릎 부상 달고 있습니다만 1차전 야투 20개 중에 7개, 35%. 2차전 20득점 6리바운드 하지만 야투 23개 중에 8개. 그래서 두 경기 도합 야투를 43개를 던졌는데 15개 넣었습니다. 역시나 야투 효율 좋지 않고요. KP,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 1차전에서 몸 상태 좋지 못해서 1리스, 후반에 뛰지 못했습니다. 무득점 4리바운드 1실책, 2차전 8득점 4리바운드 3반칙. 이러자고 포르징기스를 그렇게 관리해준 건 아니잖아요. 뛰지 못하면 선수의 가치,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수의 도합 야투를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94개의 야투를 던졌는데 30개 넣었어요. 30개. 64개 놓쳤습니다. 야투 성공률 32%가 안 돼요. 31.9%. 이 세 명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보스턴의 봄농구 나들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뉴욕 닉스 입장에서는 뭐 카렌서니 타운스, 제일런 브런슨 원투펀치로 나서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도 훌륭하지만 바로 이 선수 미켈 브리지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2연속 위닝 스틸은 브리지스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1차전에서 제일런 브라운의 볼을 스틸했죠. 플레어 스크린을 받고 제일런 브라운이 3점 라인 바깥에서 볼을 잡았는데 공을 그냥 뜯어가 버렸어요. 깨끗한 클린 스틸. 그리고 오늘도 제이슨 테이텀을 베이스라인과 사이드라인 쪽으로 모은 이후에 테이텀이 마음을 바꿨죠. 원래는 슛을 던지려고 떴어. 그런데 막히니까 패스했는데 그 패스기를 미켈 브리지스가 또 한 번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의 볼을 또 스틸을 했고요. 두 경기 연속 위닝 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닉스는 보스턴을 맞아서 원정에서 두 경기 연속 원 포제션, 그러니까 3점차 이내 승리를 따냈는데 제일런 브런슨의 클러치 득점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브리지스의 경기 막판 자물쇠 수비, 락다운 디펜더로서의 면모가 결국에는 뭐 결정적인 승인이 됐습니다. 자, 미켈 브리지스를 영입했을 때 뉴욕 닉스가 브루클린 네츠에게 내준 지명권이 무려 1라운드 5장이었어요. 뉴욕 닉스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일 처리를 정말 더럽게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시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 빅마켓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최근에 뉴욕 닉스가 운영을 굉장히 잘했던 건 서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들을 선수들끼리 잘 맞췄고요. 그리고 1라운드 지명권을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이 1라운드 지명권을 쌓아놨을 때의 장점은 내가 선수를 사고 싶을 때, 지르고 싶을 때 과감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런 브런슨 데려왔죠. 그 다음에 카렌서니 타운스, 오지 아누노비 다 조각이 좋은 상태에서 브리지스 같은 롤플레이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 5장을 주고 사왔을 때 대부분은 비싸다고 다 판단을 했지만 뉴욕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내가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픽 값이 요즘엔 금값이고 그 다음에 서너 장도 아니고 미켈 브리지스에게 5장? 끊임없이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정규 시즌 때 브리지스가 좀 부진하기도 했었고 슈폼 바꾸면서 그냥 슈폼이 약간 욕을 먹게끔 한 그런 도화선도 됐어. 그런데 야, 미켈 브리지스가 왜 뉴욕 닉스가 나를 1라운드 픽 5장을 주고 사왔는지를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수비 스킴, 탐 티보더 감독의 능력,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미켈 브리지스 같은 이런 자물쇠 수비수의 경기 막판 클러치 활약이 없다면
아마도 1승 정도는 뺏기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켈 브리지스의 플레이오프 스톡스 한번 볼까요? 네, 예전에는 허슬 스탯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스틸과 블락의 합이라고 해서 스톡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7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와, 스틸이 1.7개, 더 놀라운 건 블락이 1.3개입니다. 윙 자원이 스톡스가 3이다? 이거는 축복 그 자체죠. 그 선수를 보유한 팀들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카일 앤서니 타운스나 제일런 브런슨이 공격에 몰두할 수 있고, 미켈 브리지스, 그 다음에 조시 하트,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 허슬과 완전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선수들이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TD 가든에서 2승 따내고 기분 좋게 뉴욕으로 갔습니다. 자, 일단 입으로 터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빨간 펜으로 주목할 만한 전술들, 승부의 분기점들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보스턴이 계속 앞서갔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카일 앤서니 타운스를 누가 맡고 있나요? 드루 할러데이가 맡고 있죠. 중요한 건 더블팀을 안 간다는 겁니다. 왜? 드루 할러데이는 빅맨을 막을 만한 수비력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더블팀을 가니까 공을 두 손으로 잡고 점프를 날리는데 이걸 집어넣습니다. 더블팀을 좀 늦게 간 거죠. 자, 그리고 데릭 화이트가 미켈 상대로 2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조시 하트 상대로 신장의 우위가 있죠. 네, 물론 엄청난 미스매치는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을 보시면 이게 보스턴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5초 만에 넘어가고, 보스턴이 트랜지션 속도가 빠른 팀은 아니에요. 하지만 테이텀이 1옵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누노비와 타운스가 더블팀, 조시 하트가 만약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면 데릭 화이트에게 이미 붙어 있었겠죠. 살짝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욕 닉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페이스 푸시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트가 그렇게 늦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보스턴은 틈만 나면 3점을 쏘는 팀. 자, 스파더 공격이죠. 짧은 돌파 이후에 킥아웃. 자, 그리고 사이드에서 아누노비가 미첼 로빈슨에게, 미첼 로빈슨은 저는 받아먹는 득점을 잘하는 선수고요. 지금도 하트가 살짝 늦었는데 화이트는 랩다 쏴버립니다. 자, 베이스라인 돌파. 자, 이런 플레이를 미짓이라고. 미짓. 예, 미짓은 이제 키가 작다, 난쟁이라는 뜻이잖아요. 키가 작은 선수들이 저렇게 여기 리스트릭트 에어리어를 이렇게 도는 걸로 미짓 플레이 혹은 내싱이라고 합니다. 내싱. 제가 KBL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쉬가 이런 플레이를 잘했다고 해서 내쉬에다가 이제 ing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싱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차드가 이번에는 테이텀에게 멋진 패스 뿌리면서 투핸드 슬램. 자, 호포드 싱글 마킹. 네, 포르징기스가 더블팀 못 가는 이유를 여러분 보셨나요? 네,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포르징기스가 이렇게 덮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라인 쪽으로 덮치는 거를 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투 라인에서 덮치는 거를 파이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포르징기스의 위치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미첼 로빈슨이 딱 덩커 스팟에 있으니까 도움 수비 쉽게 못 가는 거야. 이도저도 아닌 수비를 해버린 거죠. 포르징기스 뭐하니? 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의 패스 푸시. 야,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 실키 스무스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다시 한번 하트 상대로 2점. 이번에는 드루 할러데이가 브리지스 상대로, 진짜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수비수를 완전 날려버리고 제일런 브런슨의 석점. 그리고 타운스가 굉장히 훌륭한 랩어라운드 패스. 랩어라운드 말 그대로 이렇게 말아서 주는 거예요. 자, 테이텀의 석점. 이제 후반으로 가볼까요? 자, 베이스라인으로 곧바로. 진짜 슈팅 빅맨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아요. 자, 요런 수비를 보시면 공격을 한번 볼게요. 자,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하이 스크린 롤이고요. 그렇게 되면 볼핸들러가 도약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충분히 확보되면 타운스처럼 수비력 약하고 뒷걸음질 칠 때 엉덩방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공략할 수 있죠. 그걸 알기 때문에 브리지스가 스위치를 하거나 필 스위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뚫렸으니까 뒤에서 막아줄래? 이걸 필 스위치라고 하는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니까 인앤아웃 드리블 통해서 제치는 장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격을 트리플 스렛이라고 합니다. 트리플 스렛. 정면에서 내가 슈팅하거나 드리블 치거나 패스할 수 있는 공간. 근데 타운스는 지금 화이트가 거의 이 정도면은 밀착 마크잖아요. 그런데 그냥 쏴버립니다. 슈팅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테이텀 엉덩이 툭툭 치고 들어가서 미켈 브리지스를 상대로 분리볼. 자, 그리고 르콘의 스크린 받고 제일런 브라운의 석점. 타운스의 수비가 약하다는 게 이럴 때 나오죠. 자, 이것도 지금 타운스를 뭐 하는 건가요? 사냥하는 거죠. 타운스 나와.
그리고 네, 루코넷의 멋진 바운스 패스. 오우, 듀스 맥브라이드. 자, 그리고 이번에 조시 하트의 코너 석점. 이번에도 페이스 푸시죠. 여러분 4초입니다. 4초. 이게 페이스 푸시의 장점이고 제일런 브라운이 옵니다만 이미 림을 주시하고 안 던졌구나. 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테이텀 어림없는 슛. 하지만 포르징기스의 엔드원. 자, 그리고 이것도 어때요? 페이스 푸시죠. 너 설마 던지겠지. 내가 이거 아까 봤는데 던졌어. 패스하지 마. 분명히 던졌어. 던질 수 있어. 네, 던졌습니다. 그래서 석점. 그러니까 페이스 푸시가 현대농구는 반드시 필요해요. 페이스 계속 늦추는 순간 이건 상대 수비에게 잡히는 거니까. 자, 이번에도 브리치스가 6초 만에 쐈고요. 자, 50-50 루즈볼을 따내면 이런 찬스가 납니다. 페이트 프리차드. 그러니까 미첼 로빈슨 득점력 약한 선수지만 엔드원. 아, 그리고 브리치스가 코너링을 스포츠카처럼 자세를 낮추면서 들어갔고요. 지금도 야, 브리치스가 원래 이런 돌파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그리고 페이스 푸시 여러분 보이시죠? 3초. 쏠 거지? 안 줄 거지? 바로 쏘겠죠? 왜냐? 그 전에 핫핸드였으니까. 내가 버킨 맛을 봤잖아. 석점. 여기서부터 경기가 좀 이상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조시 하트 3점. 야, 이거 리바운드 하자마자 바로 3점 패스고요. 조시 하트의 코너 어태크. 자, 이런 공격 제가 그 중계 중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코너 어태커잖아요. 코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얘는 지금 어차피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첼 로빈슨은 그냥 여기서 지금 농구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중이에요, 관중. 미첼 로빈슨 관중. 그 다음에 테이터머 본의 아니게 관중 2. 얘는 관중 1. 그런데 3점을 쏘지를 못하기 때문에 3점을 쏘지를 못하는데 이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호포드는 사이드 스텝이 많이 느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이텀이 지금 늦게 나왔고요. 이것도 지금 코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네, 코너에서 더블팀 갔어요. 자, 코너 더블팀 갔죠. 그쵸? 왜냐? 4쿼터 클러치에서 제일런 브런슨만큼 위력적인 선수 2025년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시 하트가 영리한 게 만약에 제일런 브런슨 여기 갇혔고 동료들이 전부 다 멀리 있으면 패스를 못 주죠. 근데 하트의 수비수가 지금 도움 수비를 간 거잖아. 그러면 하트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가 공 잡고 레이업은 실패했지만 타운스의 풋백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드루 할러데이가 손도 못 썼어. 이야. 자, 이것도 어림없는 샷. 그리고 풋백 실패했고요. 야, 이걸 집어넣으면서 석점차인데 테이텀 파울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일단 다 집어넣습니다. 87. 자, 그리고 여기서 타임아웃을 부른 겁니다. 타임아웃 불렀고요. 여기서 알 호퍼드의 스크린, 그리고 미첼 로빈슨을 만나는 거죠. 오지보다는 미첼 로빈슨을 외곽으로 끌어내서 공격을 하는 마줄라 감독의 굉장히 좋은 세팅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치면서 덩크 터뜨리고 역전인데 여기서 그만 드루가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91대 90, 12.7초 남았고요. 타임아웃이 있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 마줄라 감독의 판단은 빨리 넘어가서 슈팅을 쏘고 슈팅을 실패하면 그때 파울 작전하고 그때 타임아웃을 쓰자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결과론이지만 이건 결국 대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테이텀 공 잡았는데 야, 여기서 원넥을 했는데 수비 보이세요? 야, 미켈 브리치스가 지금 제일런 브라운 버리고 협력 수비, 그 다음에 오지 아누노백의 사력을 다해서 오른손 들면서 슈팅 궤적에 엄청난 방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텀이 어때요? 아, 큰일 났어. 나 마음 바꿀래. 듀스야, 나 마음 바꿀래. 그런데 바로 걸려버렸죠. 누구한테? 미켈 브리치스에게. 야, 여러분, 이게 훌륭한 팀 디펜더의 면모입니다. 락다운 수비는 오지가 했죠. 그런데 내가 언제 더블팀을 들어가서 어떻게 패스의 궤적을 줄이고 각도를 어렵게 만드는지는 이건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닉스는 미켈에게 1라운드 픽 5장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뉴욕과 보스턴 시리즈, 네, 서로 도시끼리 너무 싫어하고 또 스포츠 팬들끼리도 라이벌이 완전 구축이 돼 있잖아요. 라이벌이가 뭐 레드삭스 양키스도 마찬가지고, 레드삭스 양키스에 가려져서 그렇지 닉스 셀틱스도 엄청난 라이벌입니다. 엄청난 명문이기도 하고 또 NBA 역사를 논할 때 뭐 이 두 팀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야, 일단 뉴욕 닉스가 그 험하다는 TD 가든에서 먼저 2승을 따내고 그리고 MSG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 정말 재밌는데 이 시리즈도 최대 많이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점 차 이상 2경기 연속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그 요기베라 메이저리그 전설이 얘기를 했듯이
이번 플레이오프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더욱더 재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재미있는 NBA 플레이오프 저희 조코피TV 함께 하시고요. 저는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